전쟁을 알지 못하면 역사도 알 수 없다. 이야기로 만나는 토크멘터리 전쟁사. 지난 시간 이 군인왕 비렐름 1세의 뒤를 이어서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았던 지성의 군주 프리드리히가 드디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사실 말이 좋아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았지 맨날 두드러 맞고 폭력적인 아버지 못해서 난 폭력이 싫어요. 이렇게 살던 왕이었는데 음악 좋아하고 모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왕위에 즉위하자마자 오스트리아를 침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 때문에 유럽 전 대륙이 뒤흔들렸다고 하는데요. 과연 오스트리아를 둘러싼 전쟁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금 바로 함께 하시죠. 18세기 결혼 동맹으로 뒤얽힌 유럽. 아들 없이 사망한 오스트리아 황제 카를 6세. 하지만 당시 여자는 황제직을 계승받을 수 없었다. 외교 수완을 총동원해 딸 마리아 테레지아에게 왕위를 물려주고자 노력했지만 카를 6세 사후 오스트리아를 향해 온 유럽이 모여든다. 오스트리아 왕위 계승 전쟁. 네, 앞서서 이 프리드리히가 오스트리아를 침공하면서 어떻게 보면 전쟁의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전쟁이 주는 의미가 18세기 전쟁의 시초다, 시작이다라고 할 만큼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근대 전쟁의 꽃은 이제 여기서부터 가서 이제 나폴레옹 전쟁까지 가는 건데 서양의 가장 유명한 군사학자인 클라우제비츠가 이런 말을 했어요. 18세기 전쟁, 나폴레옹 전쟁의 양상은 오스트리아 왕위 전쟁부터 시작된다. 근데 이제 본인은 여기 이제 무기가 그렇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국제 관계나 전술이나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근데 너무 희한하잖아요, 사실은. 난 아버지가 싫어요라고 했던 왕인데 그래놓고 딱 올라가자마자 전쟁이다. 그러니까 의외였어요. 글 좋아하고 음악 좋아하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닮은 줄 알았지 우리 다. 우리 다 할아버지 닮은 줄 알았잖아요. 아니 근데 오늘 약간 예술의 피가 오스트리아 아닙니까? 오늘 빈 컨셉으로 한번 입어봤습니다. 지휘자 같으세요. 비엔나 소시지 아니에요? 빈입니다, 빈. 그러니까요. 왜 프리드리히는 아버지와는 전혀 다른 길을 택할 줄 알았는데 바로 오스트리아를 침공 왜 하게 되는 건가요? 일단 18세기 유럽 전쟁의 특징은 전쟁과 외교가 함께 진행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외교가 뭐 총성 없는 전쟁이란 말은 하는데 약간 우리는 이걸 수식어처럼 쓰잖아요. 근데 실제로 여기는 주먹으로 싸우면 전투고 입으로 싸우면 외교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복잡한데 당시 우리가 30년 전쟁, 옛날 레판토 해전 때부터 말했지만 유럽에서 가장 큰 세력은 신성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근데 이 신성 로마 제국이 세월이 가면서 점점 약화되다가 30년 전쟁으로 독일이 뭉텅 떨어져 나가고 이제 오스트리아가 사실상 그 합스부르크 왕가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처럼 돼 있었는데 이렇게 되고 보니까 신성 그 오스트리아 그러니까 합스부르크와 이걸 뭐라고 해야 돼? 신성 합스부르크? 합스부르크. 하여간 이 합스부르크 왕가의 점령 지역이 너무 잡다 했어요. 너무 잡다 해가지고 사실은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로 내부적인 문제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언제 건드려도 터질 만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원래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약하면 넘보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제 저게 이제 치면 우리 거다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니까 유럽의 다른 나라들이 마구 달려들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지도를 보니까 굉장히 생소하네요. 나폴리 왕국, 베네치아 공화국 이렇게 나라들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유럽이 이렇게 나라가 있으면 국경선이 그것만 자기 나라가 아니고 영주, 뭐 공국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막 월경지가 많아요. 뭐 저쪽에 붙어서 진해 영토기도 하고 동맹국, 속국 비슷한 것도 있고 그래서 좀 복잡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30년 전쟁 이후에 이제 쉽게 말해서 신성 로마 제국이 이제 껍데기만 남았으니까 오스트리아가 많이 약해졌다라고 착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독점적인 황제의 자리를 오스트리아가 차지하게 되면서 실제적으로도 저때 오스트리아가 아마 오스트리아 역사상 가장 강력했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영지를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보헤미아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헝가리, 크로아티아, 그다음에 오스트리아령, 네덜란드, 지금의 이제 벨기에죠. 거기까지 이제 약간 조금 띠뚝띠뚝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광대한 범위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오스트리아 역사를 보면 지금 오스트리아를 보면 엄청나게 크지. 근데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제국 자체가
너무 잡다하게 섞여 있어서 네. 뭐 정치적 환경이고 민족이고 뭐고 간에 이렇게 하나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 지역이 있고 30년 전쟁할 때 왜 그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의 프로테스탄트에 흥분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냐면 인종도 다르고 지역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나라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묶어주는 유일한 툴이 두 가지인데 하나가 종교죠. 그래서 그게 카톨릭인데 웃기지도 않게 또 나라의 3분의 1은 카톨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헝가리 같은 데는 이게 원래 저 마자르족이라고 저 몽골계 유목민이라 카톨릭도 아니야. 네. 근데 거기를 이제 카톨릭으로 개종을 시키려고 막 노력을 해요. 예. 수백 년을 노력을 해. 네. 그런데 프로테스탄트가 일어나니까 이거 안 돼. 그래서 더더욱이 30년 전쟁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든지 카톨릭으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카톨릭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귀족제인데 인종이 다르고 종교가 달라도 영주라는 체제에 대한 이해관계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뭐 다른 것보다 이게 낫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결합이 되고 그다음에 사실 신성 로마 제국이 유지되는 중요한 비결이 오스만이 계속 쳐들어오거든요. 오스만 제국을 막아준 게 신성 로마 제국의 역사적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뭐 헝가리나 이런 쪽 입장에서 봐도 오스만보다는 카톨릭인 이쪽이 나은 거죠.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슬람보단 낫다. 예, 그래서 그걸 막다 보니까 차선의 선택이지. 내 이 마음에 안 들어도 저쪽 편 드니 이쪽 편 들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버텨온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없으면 국가적, 인종적 이런 역할이 굉장히 약하고 사실상 프로이센하고 정맞는데 프로이센은 굉장히 강한 국가행 중앙집권적 국가. 그다음에 프로이센의 융커 계급들은 굉장히 동일한 어떤 의식이 있어요. 네. 그런 강렬한 의식은 없어요, 얘들은. 대신 그 카톨릭이라는 종교와 또 귀족이라는 명예를 약간 가지고 아직 우리가 그동안 많이 얘기했다. 아직도 기사도가 살아있는 귀족의 명예 뭐 이런 거. 귀족의 명예를 좀 끌고 가고 있는 그렇죠, 예. 그럴듯한 느낌이군요. 아 그러면 지금 이야기를 종합해서 들어보면은 사실은 국가다, 제국이다라고 하기에 유지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였었네요. 그냥 뭐 이렇게 아슬아슬 이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도 프랑스와 스페인의 그 부르봉 왕가와 함께 유럽에서의 양대 축은 맞아요. 네. 양대 축은 맞고 그렇다면 합스부르크 왕가가 언제부터 이렇게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궁금해. 근데 왜냐면 가장- 합스부르크 말은 엄청 많이 들어봤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 많이 했던 거 있죠. 네. 혼맥 관계로 이제 그렇죠. 예, 막 이렇게 누구의 사촌과 누가 결혼하고 막 해서 그렇죠. 계속 유지를 해왔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오스트리아식으로 말하면 이제 카르, 네네. 그다음에 이제 스페인식 말하면 까르로스 이렇게 되는. 아 그렇게 합스부르크 왕가의 성이에요? 그렇게 되는 거죠. 카를로스. 근데 이제 결혼 정책을 통해서 이제 이걸 넓혀가죠. 넓혀가다가 이제 15세기 말에 막시밀리안 1세가 에스파냐 왕실하고 혼인에 힘입어가지고 이때부터 가문의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근데 사실 혼인을 통해서 이렇게 한 건 뭐 물론 이제 당장은 좋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서 네. 족보가 얼기설기 엉키게 되면 그때부터는 문제가 커집니다. 아니 서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도큐멘터리 전쟁사 진행하면서도 느꼈지만 적국인데 알고 봤더니 나랑 저기 조카 사위가 되고 그래서 그러더니- 얘가 왕위성일 1인자가 돼가지고 나중에 여기 막 왕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절정기가 된 게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카를로스 5세, 카를 5세였는데 이 카를 5세가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비맨하고 헝가리의 통치권을 물려받습니다. 이 사람이. 부친이 필립 1세인데 부친한테는 이제 부르군트라는 곳을 물려받았고 네. 모친은 스페인 분이에요. 후아나. 오. 그러니까 이게 영어식 이름은 조안나예요. 조안나, 아, 이 스펠링 아 때문에. J를 그렇죠, 그렇죠. 히읗으로 읽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스페인 땅 우리가 보통 왜 까스티아라고 있죠. 스페인. 네네네. 까스티아 지방이라고. 네네네. 까스티아 지방하고 아라곤을 물려받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까스티아하고 아라곤이라면 거의 스페인 영토 전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북동쪽이 우리가 보통 까탈루냐라고 하는 네네. 그때 당시에는 가장 못 살던 통. 지금은 잘 살아요. 지금은 뭐 스페인에서 가장 홍업죠. 잘 사는 네. 곳이고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그 스페인 제국하고 에스파냐, 그러니까 스페인 휘하에 있던 모든 영지까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해요. 이때 스페인의 영향을 많이 받던 곳이 어디겠습니까? 남미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브라질을 빼놓고 스페인어가 대부분 통했던 대부분 중남미 국가들한테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오. 아니 근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와 거의 제국이에요. 그쵸. 합스부르크 제국인데
그러면 원래대로 한번 돌아가 봐서 프레디리는 왜 오스트리아 침공한 거예요? 아 그래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 그러니까 나오는 지금 건가요? 이 바탕이 깔린 게 그쵸? 이유가 되는 거예요? 당시 카를 6세가 1740년 10월에 55세의 나이에 이제 죽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55세면 갑작스럽게 죽은 건 아닌데 단지 아프다고 소문이 안 난 거죠. 아. 왕들은 절대 이걸 소문 안 내요. 네. 왜냐하면 이걸 소문 내면 이제 그 뭔가 음모가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당시 딸밖에 없어. 남자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었는데 당시 이게 고대 게르만부터 내려온 살리카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자는 왕위 계승을 못한다. 오로지 적통 대군만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혈통 안에는 아들은 없고 딸만 남아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그러니까 이 카를 6세가 자기가 죽기 전에 이 살리카 법안을 어떻게든지 바꿔서 자기 딸이. 딸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를 계승받을 수 있도록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요. 근데 그게 되나요? 아니면은 여왕으로 그게 성공하면 여왕이 되는 거고 그렇죠. 안 되면 이 집안 풍비박살나게 생겼는데. 근데 이 나라에서는 그렇다 쳐도 방금 이세영 기자님이 말씀하셨듯이 외교를 했다는 건 다른 유럽 국가들이 그거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합스부르크가 그 통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워낙 족보가 얽히고 설킵니다. 그러니까 저쪽 가보면 야 따지고 보면 내가 적통이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지금부터 놀라운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이게 그 합스부르크 왕가의 가계도입니다. 어디서 시작하는 거예요? 합스부르크 왕가? 루돌프에서 시작하네? 저걸 누가 그렸대? 저거 정말 복잡해서 루돌프면 와 비렐름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기도 레오폴드. 같은 이름이 수두룩해요. 하나. 아니 여지껏 우리가 배웠던 유럽 전쟁의 모든 왕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어요. 저희 지금 왕만 했지 형제들은 안 보여줬잖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요. 거기다 딸 얽히면 다 사돈의 팔촌이야. 그러니까 카를 6세 입장에서는 이걸 아니 생각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1713년에 자기 딸 마리아 테레지아의 영지 상속을 특별하게 인정하는 이제 이른바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죠. 국사 조칙이라고 해서 이제 그쪽 말로 하면 프라그마티세 장크치온이라고 한대요. 요걸 발표한대요. 그 랩하신 액센트도 거예요? 맞았어요? 프라그마티세 장크치온 뭐 이런 그래서 막 그때 짱그지요. 요걸 발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여자도. 딸도 가질 요걸 수 왕위를 있다. 계승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해서 신성 로마 제국 쉽게 말해서 합스부르크의 영방 제후국들한테까지는 인정을 받아요. 이걸. 그러니까 그들만은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얽히고 설킨 다른 쪽의 문제예요. 그러네. 그 또 적경적이 있고. 아 그래서 지금 아까 그 얘기를 했군요. 전체적으로 다 삐그덕될 수밖에 없는 좀 집합체인데 우리만 인정해라고 하면 다른 데들이 인정을 안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그렇죠. 인정한다는 걸 조금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 네. 요즘 같이 어디 나라 대통령 선거하면 우리 그거 인정한다 이런 게 아니고 네. 혈연으로 다 엉켜가지고 네. 다 상속권을 주장할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약간의 지분을 다 갖고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러니까 여기 인정은 그러니까 내가 상속 요구 안 할게. 너 맞아. 이거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거래를 하는 거죠. 대신 뭐 줘? 아하. 외교에는 공짜가 없다. 철칙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이 틈에 뭐 다 봤습니다. 아니 왕위 개성권을 양도하는 건데 나도 오스트리아 왕의 어느 정도 권한이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내 상속권을 포기하겠다 이거야. 딴 거를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받아 먹어요. 근데 이렇게 이것저것 다 주다 보면 결국에 나중에 나한테 남는 건 그 왕이라는 명예 말고는 땅도 모두 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였으면 그냥 안 하지. 그나마 칼을 이 6세가 살아 있을 때는 괜찮아요. 그럼. 아직은 아직은 네.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칼을 6세가 만약에 서거하고 난 다음에 자칫 잘못하면 마리아 테레자는 붕 뜨게 될 수 그렇죠. 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연합해서 일단 쟤부터 안 된다고 한 다음에 그다음 우리가 상속권 얘기하자.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상속권을 주장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칼을 6세가 빨리 죽기를 바랬어요. 아무튼 계열사가 100개가 한 좀 되니까 몇 개 떼줘도 꽤 많이 양도합니다. 저 동인도 상업회사라는 게 뭐 네덜란드 영도 있고 영국 것도 있고 뭐 네. 프랑스도 있었고 근데 뭐 오스트리아도 있었더라고요. 네. 근데 뭐 그거 너 줄게 뭐 그다음에 뭐 나폴리 시칠리 이거 너 줄게 막 이렇게 나폴리 시칠요? 와. 그러니까 그런 거는 자기가 직접 지배하는 땅이 아니고 뭐 공국 이런 거라 이렇게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너 저쪽이랑 붙어라 이런 식으로 근데 되게 하겠죠. 멋있다. 그렇게 줬는데 네, 줬는데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오고 다르고 그럼요. 다른 게 네. 아 그러면 분명히 까를 6세한테는 준다고 약속을 그러니까 받고서는 나는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까르리 서거하고 나니까 그렇죠. 입을 닦은 거예요? 서거 하시니까 네. 바로 뭐 애도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동네. 죽고 나서 그 다음 날 바로 그래서 이제 나네 뭐 그러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에른의 선제역 카를 7세가 있었습니다. 근데 네. 이 사람 그 이름도 묘하잖아요. 이름도 그렇죠, 6세 7세네. 그러니까 여긴 왜 딱 카를이 많아? 영국 왕까지 찰스하면 전부 다 찰스예요. 까르리예요. 그러니까요. 그 영어 책을 읽으면 전부 찰스로 나오는데 돌겠더라고. 지금도 그쪽 유형 쪽 나라들 가면 까르리 그렇게 많아요. 저기 샤를도 있잖아요. 샤를, 카를, 찰스. 네, 카를 7세는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느낌 있어. 예, 네. 이제 여전히 공식적으로 선출직이잖아요. 원래 신성 로마제국 황제가 그렇죠, 선출직이었잖아요. 선출직이죠. 네. 그러면서 야 마리아 테레지 이때 마리아 테레지가 아마 23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후반이 아니라 20대 초반이었을 네. 거예요. 대놓고 그러고 야 너 너 아니야. 너 여기 이거 세습 아니야 원래. 나야. 이거 선출하면은 내가 돼 이러면서 아주 공공연하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필두로 해서 사방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다 해, 다. 에스파니아도 되고 폴란드도 되고 약간의 뭐라도 있는 사람들은 바이에른도 되고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돼. 야, 우리도 한번 지원해 아, 볼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 거죠. 방금 잘 따져보면 될걸? 이게 카를 7세가 내세운 명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네.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5대 조모가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신성 로마 황제 막시밀리안 1세의 후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 하다 보면 사다리 타기 하면 나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대단히 좀 자극적인 말을 해요. 뭐냐면은 지금 20대 새파란 마리아 테레자가 얘는 통치 능력 자체가 뭘 없는 알겠네. 애야. 이런 식으로 다른 이제 영방국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이. 약간은 반란의 조짐인데. 근데 이제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영방국들이 이 사람 말이 맞아라고 해서 그럼 내가 만약에 선거를 하게 되면 내가 너한테 표를 던질게 이게 아니라 그럼 나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그러니까 됩니다. 아까 봤잖아요 여기서. 우린 4대조라고. 근데 의외로 가장 먼저 군사적 조치를 취한 사람이 바로 프리드리 대왕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럼 합스부르크 이신성 로마 제국의 적통의 어떤 지위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붕 떠 있는 카를 6세가 떠나고 나서 붕 떠 있는 입장에서 야 우리 5대조 조모가 누구야?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누구야라고 하고 있는 와중에 프리드리히가 야 장난해? 내가 하면서 군사를 이끌고 내려온 거예요. 붕 떠 있는 건 아니고 멀쩡하게 딸이 있지. 다른 있는데 붕 떠 있는 게 분명히 있는데 네네. 여기 사실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냐하면 유럽에서 강대국이 신성 로마 제국, 프랑스, 에스파냐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 레판토 해전 할 때도 보고 내내 봤지만 신성 로마 제국하고 에스파냐가 가장 결혼으로 많이 얽혀 있어요. 지금도 나오지만. 네. 그런데 하필 이때 에스파냐 왕이 루이 14세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거랑 비슷한데 스페인이 혈통이 끊어지니까 네. 뭐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루이 14세 아들이 스페인 왕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부르봉 왕가하고 같이 그렇죠. 돼버렸어요. 스페인. 그러니까 신성 로마 제국의 한쪽 전부 절반이 날아간 거예요. 진짜 가장 큰 동맹이. 그러면 프랑스하고 에스파냐가 한 편이 되면 네. 유럽의 최강국이 돼요.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당시 프랑스 왕이 루이 15세인데 네. 이 사람도 사실은 합스부르크의 굳이 따지면 적통이에요. 아하. 또 여기서 또 사다리 타기 예, 합니다. 여기서 사다리 타기 하면 전 유럽이 프랑스 땅이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그랬다가 정말 난리 났다 싶어서 루이 15세는 그 오스트리아 왕이 요구는 안 했어요. 네. 그리고는 카를이라는 애를 내세운 거예요. 독일에서 서열 3위 정도 되는 군사력의 나라 네네. 바이에른이기 때문에 저런 애를 허수아비로 세워서 내가 유럽에 이 패권을 쥐겠다 이래가지고 카를한테 관직까지 줘. 야 카를 7세한테. 예, 그래서 카를 알베르트한테 네. 카를 7세죠. 아직은 안 됐어요, 7세가. 네. 프랑스 관직을 줘요. 그리고 너 가서 황제해 이러는 거예요. 어허. 이런 상황이 되니까 다들 오스트리아를 먹으려고 덤비는 이유가 지금 에스파냐가 떨어져 나갔다고. 네. 그러니 이것 주워 뜯어 먹으면 곳곳이 내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모든 나라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오히려 그 마리아 테레지아, 네. 카를 6세 그 유일하게 남은 딸은 무슨 죄예요? 그러니까 이때 더군다나 이때 마리아 테레지아는 4번째 아이를 임신하고 있었어요. 4명째요? 네. 근데 그러면 사위가 있잖아요. 네. 카를 6세의 사위. 카를 6세가 잘못한 거지 그 부분에서. 그러니까 좀 힘 있는 집안, 센 집안의 사위를 들여놨었으면 사실 이 문제가 그렇게 크게 안 번졌을 텐데 사위 집안은 그렇게 큰 센 집안이 아니니까. 아니죠. 사위도 고민 많이 했어요. 정말 절묘한 사위를 얻었어요. 어떤 사위요?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힘없고 백 없는 사위를 갖다 놓으면 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네. 그렇죠. 너무 센 사위를 갖다 놓으면 집안이 먹히고. 거꾸로 먹힐 거 아니에요. 적당한. 예, 적당한. 그 적당함이 뭐냐? 이 예술인데. 네. 마리아 테레지의 남편이었던 프린체 슈테파니가 누구냐? 이게 우리의 기억을 더듬어주는 사람인데 네. 30년 전쟁 시작할 때 우리 팔치의 프리드리 5세 기억나시죠? 네. 네. 정말 안 됐던. 고생 많이 하셨죠. 예, 그리고 예. 대신에 부인은 또 영국 찰스 1세 누이였던 네. 엘리자베스 스튜어트였고 그 아들이 기자님이 좋아했던 영국 내전 가서 활약했던 루퍼트. 네. 예. 근데 그 루퍼트 형이 사실 있어요. 네. 네. 카를 루드비히라고. 이 아저씨는 또 왕당파가 아니고 의회 쪽에 좀 많이. 루퍼트는 왕당파의 선봉장이었죠. 그렇죠. 근데 네. 카를 루드비히는 너무 이렇게 왕당파에 나가서 안 싸우다가 이렇게 해서 팔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 딸이 루이 14세의 동생인 오를레앙 공이라고 네. 오를레앙 공과 결혼하는데 그 사람 아들이 바로 프란츠 슈테판이에요. 즉 마리아 테레지아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여기도 까르리 한 번 또 나왔어요. 이 까르리 저 까르리 아니에요. 아니겠죠. 예. 그래서 이 팔츠 집안이 우리가 참 많이 봤지만 군대는 없는데 나름 영국 왕실을 끼고 있어가지고 누누이 활약은 하고 네. 있잖아요. 외교를 잘했네요. 네, 참 잘한 건가?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발은 많이.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게 이쪽은 프랑스 왕실, 저쪽은 영국 왕실. 와 엄청나네요 여기 지금. 그런데 이 팔츠 집안이 사고를 또 하나 쳐요. 뭐요? 이 사고가 아니라 카를 루드비의 딸이 있어요. 조피라고. 그 사람이 큰 아들이 바로 영국 왕 조지 1세가 돼요. 그러니까. 와 이거 전 유럽이 그래서 유럽은 이 팔- 하나였어요. 이 팔츠가는 한때는 막 굶주리고 그랬대요. 참 그러고 살았는데 양쪽으로 이렇게 쭉쭉쭉 뻗어갖고 유럽 유명한 왕가하고는 결혼을 다 했다고요. 지금 이 느낌은 보면은 좀 큰 집성촌이네요. 그리고 이렇게 되니까 쉽게 말해서 합스부르크의 왕좌 자리를 네. 놓고 왕좌의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왕좌의 게임에 그러면 그 마리아는 빠져요? 마리아는 뭐예요? 마리아가 왜 빠져? 마리아가 가장 앉으려고 하니까 지금 1순위겠죠. 그런 거죠. 아버지가 보는 눈이 있었겠죠. 자기 딸을 보는 눈이. 그럼 이게 왕위 계승을 해줄 수 있는 역량이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거를 하기 위해 전 유럽을 돌아다녀요. 만약에 10대 후반에 철부지질만 했다면 절대 그런 생각을 안 했을 그렇죠. 거예요. 그럼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지 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넘어갈 수가 없죠. 합스부르크 왕가 유일한 여성 군주, 위대한 여제로 역사에 기록된 마리아 테레지아 인물 탐구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뛰어난 미모와 강력한 카리스마로 합스부르크 왕가의 첫 여성 군주가 된 위대한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 이 얘기가 나오니까 사실은 네. 난 잘 모르니까 됐나 보네. 군주라고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면 지금 군주로 올라서고 일단은 신성 로마 제국까지는 모르겠지만 까를 6세에 어떤 이 힘을 내려받은 거잖아요. 이때 당시에는 그럼 몇 살이에요? 23이었죠. 23. 근데 너무 예뻐요. 당대 미인으로 소문났어요. 아니 그래요? 단순히 예쁜 게 아니라요. 뭐 물론 그림을 그렇게 그렸겠지만 피부면 피부, 아이를 뭐 셋이나 낳은 엄마 같지 않은 진짜로 너무 그러니까 아름다운 모습. 지금 봐도 예쁜 네. 상인데 와 그때 당시에도 그러니까 누가 거의 그러더라고요. 이게 전형적인 게르만 계통의 미인이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합스부르크가가 유전적으로 조금 그게 있어가지고 네. 턱이 좀 이렇게, 턱이 좀 네. 튀어나오는데 저분은 안 그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분이 그 우성 유전자를 몰빵 받아서 나머지가 다 그렇게 됐다. 그 정도로 뛰어났다. 예, 예. 그리고 외국어도 여러 개. 뭐 4개국어 정도 하고. 머리가 그러니까 상당히 좋았다고. 카를 6세가 마리아 테레지아가 왕위를 충분히 계승할 수 있을 거라고 점찍어둔 이유가 다 있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저 뛰어난 미모가 외교에서도
적지 않은 영향을 그렇지. 발휘합니다. 특히나 만약에 상대편 외교 대신이 샤를 같은 분이 왔어 봐. 그러면 샤를공 그러면 마마 무엇이지? 터뜨리겠습니다. 아이 그렇게는 안 하지. 그럼 어떻게 해요? 문제가 뭡니까? 누가 건드려? 입했는데. 아, 근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우리가 뭐 미모 얘기만 했는데 네. 정말로 대단한 여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선에서 네. 여성 정치가 여왕 중에서는 거의 최고봉 아닌가 싶어. 그래요. 사실 엘리자베스 1세도 대단했지만 네. 네. 환경이 좀 달랐잖아요. 그건 좀 떨어져 있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어떤 자기가 겪은 고난, 어떤 위기 극복, 정말 이런 것 따지면 보기엔 되게 갸냘프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나게 총명하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갸냘프고 총명한 사람이 좀 담력이 떨어지고 네. 깡이라고 해야 깡이라고 해야 될까요? 되죠. 네. 맞아, 그런 게 없는데 대단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전쟁의 결정을 자기 스스로 내리고 사령관을 선택해서 사령관한테 군권을 주는 타입이에요. 아무튼 그 자기가 지금 굉장한 위기 상황에서 즉위한다는 거 네. 알잖아요. 딱 즉위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 국가의 상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당시 뭐- 외교로 이제 여기저기서 여기는 내가 지분 있지 하는 거는 이제 외교적인 상황인데 딱 받았을 때 당시 그 국가 상황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스트리아라는 나라는 원래 수십 개, 뭐 누구 수백 개라고 그러는데 네. 수십 개의 연방으로 쪼개진 나라인데 네. 외적들이 지금 막 치고 들어와요. 네. 그러면 이게 또 분열이 되기 딱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 테레지아는 그러니까 일단 내치. 이 모래알 같은 조직력을 다구쳐야 된다고. 네. 이게 평화로울 땐 괜찮은데 네. 남이 치고 들어오면 배신하잖아. 네. 그래서 즉위하자마자 충성 서약을 받아요. 여기서 이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오스트리아 군대 중에서 제일 잘 싸우는 게 기병이거든요. 네. 기병하면 폴란드, 후사르, 헝가리, 그 마자르 기병들 이게 최고봉이거든. 네. 근데 얘들이 원래 오스트리아에 제일 반대하는 애들이야. 어. 헝가리 진압하는데 200년 넘게 걸렸어요. 그러니까 마자르족은 정말 터키 싫어서 너희한테 붙는다 이런 애들이었죠 사실. 네. 폴란드 같은 경우는 아예 딴 나라였고 딱 모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딱 충성사를 받는데 헝가리 귀족들이 쿵쿵 울면서 이 여왕님을 우리가 정말 모시겠습니다. 그때 가셨었어요? 차를고 내가 이런 허락 좀 해주세요. 그 감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마자르족 하면은 그 유목민족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정통 몽골계 유목민족입니다. 이게 얘네가 몽골한테 한참 의도 터졌었어요. 근데 의도 터지는 와중에 몽골식 기병 전술을 습득해요. 헝가리가. 그렇기 때문에 요 헝가리나 폴란드 요쪽 기병들이 유럽에서 최강으로 정평이 나 있었거든요. 마리아 테레지아를 보러 가기 전에는 다들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제 20대 초반 애가 뭘 알겠어? 라고 해서 가서 얘기 몇 마디 나눠보고서 안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차라리 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사실은. 네. 근데 만나보고 나서 얘기를 나눠보는데 어떤 그 형용할 수 없는 어떤 카리스마를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카리스마만 뽐낸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거래 또한 확실하게 제안을 하고 이런 타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거래를. 예. 그래서 뭐 눈물까지 흘렸는지 는 모르겠는데. 그게 원래는 헝가리 사람들 되게 차별해가지고 이게 황제를 만날 때 서열이 있잖아요. 네. 너희는 저쪽이었고. 그리고 이때 제일 반항하던 게 또 헝가리니까 200년 동안 지금 티격태격하는 나라라고. 네. 근데 탁 앞으로 때려 식사도 같이 하고. 네. 근데 이렇게 하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거든요. 무시하는 효과. 그렇지. 네가 네. 이제 약하니까 우리한테 이러는구나라고 하기 딱 좋은 상황인데 네. 그걸 완전 역전을 시켜요. 그래서 이런 멋있는 말을 하죠. 일화가 있구나. 자신은 군주가 아닌 어머니가 되겠노라. 23살짜리가. 이 한 방에 귀족들로 놀고 헝가리가 마리아 테레지아의 최대 지지자가 됩니다. 근데 진짜 멋있네요. 그래서 나중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형성되는 배경 중에 그래서 어떤 역사가 그러다 200년간 항거하던 나라를 하루 만에 진해편으로 만드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가능하냐고. 와, 근데 진짜 어린 나이에 굉장한 탁월한 정치 능력을 가지고 있었네요. 또 마리아 테레지아의 또 하나의 특징이 사치를 안 했습니다. 이분이 그 자기 마리아 앙뚜아네트가 딸이잖아요. 그 앙뚜아네트를 프랑스로 시집 보내면서 신신당부했었어요. 진짜 여왕의 권위는 장식에서 나오는 게 아니다. 네가 검은색 옷 하나만 입고 있어도 네 기품은 네 스스로가
바랄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때 마리 앙뚜아네트가 가면서 그랬지. 그건 엄마 얼굴을 가졌을 때 얘기지. 아니야, 근데 마리 앙뚜아네트가 사치하고 그랬다는 건 그건 헛소문이 루머고. 아, 그래요? 네. 사실은 굉장히 검소하게 살았어요. 근데 왜 그런 헛소문이 나온 거예요? 혁명하려고. 물론 그 검소하다는 게 서민 기준은 아니지만 아, 그렇겠죠. 네. 소문난 것 같은 그런 사치꾼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라티노도 할 줄 알고 이탈리아, 스페인어, 불어. 아까 너희들의 어머니가 되겠는가 네. 라틴어로 해요. 왜냐하면 그때 헝가리의 공용어가 라틴어였거든요. 아, 그 나라 말로 해주는 거구나. 아 그리고 라틴어라는 건 당시는 그 성경어 같은 언어였기 때문에 라틴어로 하면 이 자체가 서약에 가까워요. 아, 주문을 외우듯이. 그것도 주문이라고 보시면 됩니까? 아 근데 이렇게 마리아 테레지아가 정치적 능력도 갖고 있고 뭐 헝가리 쪽이랑도 잘 이렇게 소통이 됐다 한들 여전히 노리고 있는 국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기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를 내가 뺏겠다가 아니라 네. 이 틈을 노려서 합스부르크 영지 안에 있는 내가 원하는 영토를 갖겠다. 가져오겠다. 그쵸.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거가 가장 걱정되는 게 사실은 구고탄낭이라고 하죠. 안쪽에 있는 호랑이들을 내 쪽으로 돌아보게 만드는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 마리아 테레지가 의외로 가장 반란이 심했던 지역부터 해서 차근차근 해서 내부 결속을 팍 다졌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세상은 희한한 게 뭐 삼국지에 뭐 소설에 나온 얘기지만 왜 뭐 주유를 내고 공명을 냈습니까? 하늘은 향해 울부짖었죠. 피를 토하면서 가졌어요. 이 또 오스트리아 바로 옆에 또 최악의 라이벌이 있었죠. 누구요? 우리가 말했던 프리드리히 2세. 아 프리드리히세. 프리드리히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장 먼저 군사 행동에 들어가요. 왜냐하면 그 안에 슐레지엔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프로센이 예전부터 눈독을 들이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슐레지엔 지방 같은 경우에 뭐 천연 자원이 대단히 풍부했었고 뭐 철광석이나 주석, 납 이런 것들 이게 많았어요. 그리고 대단히 뭐 기름진 땅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인구도 이때 프로이센 인구가 겨우 한 300만인데 네. 실레지엔이 거의 150만. 와. 반. 그리고 여기가 또 프로테스탄트가 많아가지고 네. 충성도가 좀 약하기 때문에 프로이센이 들어오면 난 그쪽에 붙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어요. 아 굉장히 프리드리히가 무서운 사람이었네. 굉장히 평화적인 척하고 있었지만은 우리가 땅을 넓히고 경제를 넓히고 인구를 넓히려면 여기다 하고 찍고 있었던 거네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이센의 가장 수건하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였어요. 이 슐레지엔이. 그래서 프리드리히가 바로 이 와중에 또 거래를 틉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위 계승 전쟁이라는 표현이 마치 오스트리아 왕위를 나에게 줘 이런 것 같지만 실제로는 와서 이거 줘, 이거 줘. 옛날에도 협약 맺어놓고 더 줘. 이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너 상속한 거 인정할 테니까 인정해줄게. 슐레지엔 나 줘. 네. 이거 그랬는데 프리드리히가 또 이제 자기도 계열사를 달라고 요구를 해요. 네. 슐레지엔 안에 있는 공장용 4개를 자기를 달라고 그래. 이게 이겁니다. 명분이 나름 있었는데 그 원래 그 프리드리히 쪽이 왜 호헨촐레른 가문이었다고 있었잖아요. 이게 이 가문이 1573년에 브리크 조약에 의해서 슐레지엔 지방 중 일부인 브리크 공국을 상속받았다. 그 계승권이 아직 나한테 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1573년이면 거의 한 200년 전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온 세상이 다 그렇죠. 합스부르크가 이제 막 내분에 휩싸이니까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리아 테레자 입장에서는 난처하죠. 난처하죠. 거기다가 더 기분 나쁜 소리를 하죠. 나는 공짜로 달라는 건 아니다. 주면 매년 500만 리브를 오스트리아 왕가에 주겠다. 아. 그리고 우리의 군대로 당신 나라를 지켜주겠다. 참 훌륭한 말인데 그 다음 말이 가시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토스카나 대공, 다시 말하면 남편 프란츠에게 안정된 제국을 바치겠다고 그래요. 나한테 바치는 게 아니라 마리아 테레지한테 바치는 게 그러니까 어쨌든 간 나는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군요. 약간 이런 뉘앙스죠. 꼰 거죠. 여자는 조금 살리카법 때문에 여자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살리카대로 하면은 너는 계승자 아니야? 이런 느낌인 거네요. 그런 거 다 떠나서 공장용 4개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지. 그러니까 명분을 준 거지.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놓고는 당신의 남편을 황제로 하겠습니다라고 하니 이건 못 받아들이는 조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 또 하나 생각해보세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대로 너네 나라를 보호해줄게. 이런 말 한 사람 치고 안 먹은 사람이 없어요.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내놓고 못 받아들이는 게 당연하니까 그러면 난 들어갈 거야. 이거. 그렇죠. 근데 뭐 싫어라는 소리 듣지도 않고 네. 선전포고도 없이 들어갑니다, 사실. 당시에 전 유럽에서 군대 동원을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나라가 프로이센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프로이센이 그동안 노력한 게 중앙 집권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거짓말 좀 못하면 남들은 전령갈새 이쪽 군대가 다 모여요. 그래서 바로 치고 나가는데 전 유럽에서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어요. 전국에서 군대가 이렇게 빨리 모여서 이렇게 네. 빨리 전쟁 시작하는 걸. 전혀 예측을 못했었죠. 프리들의 특징이 여간에서 정보를 안 알려요. 네. 스파이에 대한 이게 철저해가지고 자기 측근들한테도 전쟁 준비 얘기를 잘 안 해. 그러니까 프로이센이 왜 신속 동원 이런 거 열심히 노력한 게 단지 전쟁 터졌을 때 빨리 동원하기 위한 게 아니고 이래야 정보가 누설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측근 장군들한테도 딱 어느 시간에 얘기를 해주거든요. 다른 나라보다 훨씬 짧게. 그래서 훅 동원돼서 나가는 건데. 그래서 당시 베를린에 프랑스 대사가 와 있었어요. 네. 왕이 즉위했으니 축하 사절로 갔고 네. 즉위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와 있는데 갑자기 군대가 막 나가는 거예요. 저 뭐야? 쟤는 뭐예요? 이렇게. 근데 이게 대사라는 건 사실 합법적인 스파이잖아요. 그 프로이센이란 나라가 저 국가적으로 군대를 동원해서 친다 그러면 이 소문이 쫙. 그러니까 대사가 모르고 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시에 다른 나라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빨리 모여서 나가니까 프랑스 대사가 너무 놀래가지고 이 전쟁하려는 낌새도 못 챘고 이 군대가 지금 프랑스로 치고 가는지 어디로 쳐들어가는지도 몰라가지고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물어볼 수도 없잖아. 그렇죠. 물어본다고 만약 프랑스 치는 거면 어떻게? 그러니까. 저거 뭐예요? 너네 나라 가는 길이야. 자, 너부터. 그러니까 이때 기다렸다. 어쩔 수 없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죠.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니까요. 축하 사절이 보보 후작이라는 사람인데 프리드리가 딱 오더니 나는 당신들의 게임을 하러 가고 내가 에이스를 잡으면 나눠 가집시다 이러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더더욱 헷갈리는 프랑스 거지. 대사한테. 네. 뭐 어쩌라는 거야. 당신들의 게임을 하러 가. 아니 사실 이 말이 프랑스가 사실은 가장 강력히 개입돼 있는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죠. 확실히 프리드리가 머리가 좋은 게 프랑스가 이렇다는 걸 너무 잘 아니까 너희 가려운 거 지금 우리가 긁어주라고 한다. 깔깔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한테 정보도 안 준 게 어차피 우리가 치면 프랑스는 우리 편을 들 거다. 그렇지. 에이스를 나눠 갖자. 그래서 전격적으로 실내전을 친 거고. 더군다나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합스부르크와의 라이벌이었으니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1740년 11월에 슐레지엔 국경을 넘습니다. 이 프로이센의 군대가. 근데 완전히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보면 허를 찔렀죠. 그렇죠. 슐레지엔 지방에 아주 대단히 소규모 병력밖에 없었어요. 네. 뭐 한 방에 깨끗이 정리되고 슐레지엔을 상실해버려요. 오스트리아가. 그때 이제 프로이센에서도 베를린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그 당시 베를린이 문화예술의 중심지였어요. 근데 이 선전포고도 없이 슐레지엔을 프로이센이 점령했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거기 많은 수많은 철학가 예술가들이 있잖아요. 일제히 성명을 발표합니다. 프리드리히 대왕을 열렬히 성토해요. 이건 정도에 어긋나는 짓이고 군자면 이럴 수가 없다라고 콧방귀도 안 낍니다. 프리드리히. 아니 근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프리드리 맞아요? 아수라백작인데? 네, 아니 아버지한테 그렇게 핍박을 받고 나는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가겠다.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유를 즐기고 음악을 즐기고 그렇게 살겠다라고 했던 사람이 기가 막히게 순식간에 군대를 딱 대고 가자 하니까 바로 이렇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프리드리히의 변절을 뭐 배신이라고도 그러고 네. 어떤 제가 어릴 때 읽었던 책에는 프리드리히 초상화 3개를 딱 걸어놔요. 프리드리히가 잘생겼거든요. 미소년 시절에 이렇게 참 아름답던 소년이 순하고. 전쟁하니까 얼굴이 이렇게 되지 않나. 후반에 가면 아주 늙은 악마로 변한다. 막 이래갖고 결론이 막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거 같이 쓴 제가 역사책도 읽은 적이 있는데 네. 사실은 그게 아니고 프리드리히는 변한 게 없어요. 우리가 제멋대로 잘못 생각한 거죠. 예를 들면 음악을 즐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음악을 즐기면 군인이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편견이에요. 그러네. 사실 그렇잖아. 이분법적인 거죠. 그렇죠. 뭐 그림 그리고 뭐
음악 즐긴 사람은 군인 못 되나? 히틀러도 그림을 즐기고 맞아요. 그랬네. 음악을 즐겼어요. 채식주의자였잖아. 더군다나 채식주의자였어요. 개도 얼마나 좋아했다고요. 아 그러네. 상상의 틀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게 깨지네. 되게 빠르게 이해가 되네요. 네. 프리드리히가 아버지하고의 그 갈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은 오해를 하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아버지하고 싸우고 네. 군사훈련 안 받고 그러니까 쟤는 군대 싫어하나 보다. 그다음에 왕이 되기 전해에 반마키아벨리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유명한 말을 하잖아요. 군주는 결코 지배하는 국가의 절대적인 주인이 아니라 국가의 제일의 공복에 불과하다. 국민의 행복은 군주의 이익보다 중요하다. 뭐 이런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얘는 전쟁을 싫어하고 뭐.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요. 요즘에 모든 세계 지도자 중에 내가 왕이한 사람 누가 있어? 다 국민의 공복이라고 그러지.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 갑질을 안 한 사람 몇 명 돼.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그런 말을 했을 때는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 왕은 진짜 보기 드문 개념인 딱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전쟁은 안 하겠다. 아니요. 뭐 프로이센의 힘을 안 넓히겠다는 오해인데 아니죠. 프리드리히는 처음부터 애가 똑똑하기 때문에 네. 역사의 방향이 결국 국가 절대주의로 간다는 걸 정확히 인지하고 있었어요. 다만 아버지는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군대와 재정이라는 것만 신경을 썼는데 프리드리히는 민사적인 부분,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군대식으로 국민을 통치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과 명분이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군주가 어떤 명분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우선해야 된다. 전쟁 그래서 하는 거죠. 내가 쟤한테 모욕을 받았어. 왕이 내 영지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 아니 나는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 전쟁을 하겠다.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마리아한테 보여준 거는 그렇다 치고 이게 옛날에 이런 서약서를 썼어 뭐 이렇게 했다 치고 군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왜 슐레지행을 공격해요? 근데 그건 있어요. 왜냐하면 프리드리히가 항상 생각한 게 있어요. 우리 프로이센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조건이 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영토가 너무 비좁다. 영토를 확장해서 두 번째 인구가 너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지금 프로이센의 인구는 강국 프랑스에 비해서는 뭐 한 8분의 1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이센은 독일을 통일하겠다라는 꼭 이런 목표 있긴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통일의 목적이 아니라 강국이 되려면 그만한 영토와 인구와 경제력을 보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으로 보면 전쟁이지만 지금 프리드리히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슐레지행을 점령함으로 해서 프로이센은 영토와 인구가 순식간에 2배로 늡니다. 그런 의미로 하는 게 프리드리히가 뛰어났던 점이죠. 그리고 이제 제일 오해가 군사훈련 싫어했다고 하니까 네. 군복 안 입어 막 이런 뭐 맨날 이거 불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비웃는데 나중에 이제 프리드리히 일생을 보면 이 사람 진짜 군사적 천재예요.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그건 이제 트러블이고 나중에 이렇게 보면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천재는 학교에다 갖다 놓고 이거 문제 100개 풀어. 얘는 하나만 풀면 끝나거든. 이거 왜 풀어 내가? 이거를 잘못 알은 것 같아요. 아버지가 아들의 그릇을 잘못 알았죠. 프리드리히가 군사훈련을 싫어했다고 그러지만 이 사람 나중에 군대 통솔하고 파악하는 거 보면 진짜 천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보다도 뛰어났나요? 그렇죠. 아버지는 한 번도 안 싸워봤어. 아버지 맨날 군복만 입고 다녔지. 아버지는 별명이 솔저 킹이었어요. 조금 높여주면 그쵸. 하사관 왕. 근데 프리드리히는 나폴레옹도 존경했던 그야말로 뛰어난 전술가라고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걸 못 알아본 것 같아요. 너 이 풀코스 뛰어 그러는데 얘는 굳이 왜 뛰어? 왜 뛰어? 시작이 근데 참 어떻게 뭐 굉장히 이해가 잘 가면서도 우리가 그 오늘의 이야기는 마리아 얘기부터 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필이면 저런 사람이 쳐들어왔어. 그렇죠. 뭐 누구의 편은 아니지만. 다음 이야기. 기습 공격을 통해 슐레지엔을 전격 침공한 프로이센. 하지만 위대한 여제 마리아 테레지아의 반격이 시작된다. 왕위 계승 전쟁 두 번째 이야기. 프리드리히는 오스트리아는 절대 반격을 하지 않을 것이고 겨울 동안에 여기를 완전히 점거할 수 있다. 그런데 그런데 마리아 테레지아가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니에요.
옵니까? 바로 육군 원수 나이페르크한테 2만 명을 바로 줍니다. 가서 프로이센군을 몰아내라. 이게 정말 대단한 배짱이라고요. 그럼요. 나이페르츠가 정말 대담한 기동으로 메인 도로로 들어와 버립니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프로이센군이 본토와의 연락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프리드는 이제 전투를 피할 수 없다고 판단을 했고 몰비치에서 전투를 하기로 결심을 하죠.